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2024 함재봉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쪽집게처럼 맞춰서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앨런 리크트만 미국 아메리칸 대학 교수입니다. 지난 10번의 미국 대선 중 무려 9번이나 승자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인물인데요. 리크트만이 유일하게 틀렸던 선거는 조지 부시와 앨 고어가 맞붙었던 2000년 대선뿐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도 일반 국민투표에서 고어가 이긴다는 것은 맞췄었습니다. 다만 선거인단 수에서 부시가 이겼다는 것을 맞추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90%에 육박하는 예측률을 자랑하는 리크트만 교수입니다. 근데 올해 대선도 벌써 예측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바이든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예측은 8월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근데 뉴욕타임즈 예측은 또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선거인단 과반을 훌쩍 넘긴 297명을 확보해서 바이든을 압도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과연 누가 미국 대선 2024의 최종 승자를 맞췄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위클리 리포트 미리 보기입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는 제목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대학가 반전 시위, 재선 가도에 먹구름 부리는 바이든. 이 기사를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다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재판에 관련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트럼프 재판 중 또 다른 입막음 돈 의혹, 통화 녹음 공개 이 기사를 또 소개시켜드리고 끝으로 바이든이 최근 좀 말실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제노포비아, 즉 외국인 혐오 국가다라고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일본의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발언이고요. 바이든이 어째서 저런 실수를 했는지 잠시 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클리 리포트 첫 번째 뉴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요. 지금 미국 대학가에 번지고 있는 이 대규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반대 시위 때문에 바이든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제목을 보면은 For Biden College Protest, 그렇죠? 대학가 시위가 means few good options. 좋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 대신 뭡니까? Lots of risks. 위험 요소는 도처에 산재해 있다. 그러면서 기사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이제 두 번째 재선 가도가 굉장히 무서운 여러 가지 위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Under new threat from the powerful combination of two conflicts he has little direct control over.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대통령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그 요인으로부터 외부 요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Israel's war with Hamas.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 다음에 연결된 겁니다. 뭐냐면 deepening rift in the U.S. over America's role in it. 미국이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완전히 지금 갈리고 있다. 미국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Two crises unfolding thousands of miles from each other are merging to crystallize a wider set of division in the U.S. society that are challenging Biden's already shaky political standing. 그러니까 그 미국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그것이 점점 그 뭉치면서 하나로 합해지면서 미국 사회의 그 놀라운 분열 상황을 더욱더 지금 자극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바이든의
그러지 않아도 좀 위태위태한 그 정치적 입지가 더욱더 곤란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가 뭐가 문제냐면은 미국 대학 캠퍼스야말로 대학이야말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전당이었죠. 누구나 가서 무슨 아무나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 대학생들은 항상 60년대도 그랬지만은 계속해서 시위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위를 할 수 있었고 당연히 그건 이제 미국 대학가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다. 이제 그랬었지만 사실 다른 한쪽에서는 특히 미국의 보수당 측에서는 너무 과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인물들이 근데 미국 대학가에 와서 강연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 진보적인 학생들이 대학에서 강연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은 미국의 보수당 입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 대학에서 표현의 자유라 그래 놓고 나서 왜 보수 인물들이 오면은 미국 대학생들이 시위를 해서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그 시위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 진보 측에서 막는 것이다. 이러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건이 이제 거꾸로 입장들이 거꾸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건 보수당입니다. 그래서 보수당에서 공화당에서는 이걸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 민주당은 이제 거꾸로 팔레스타인 쪽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제 막 나와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측에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막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막 하고 그러죠. 위협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랬더니 이제 보수당 측에서는 공화당 측에서 야 그렇게 대학가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뭐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그럼 내버려 두면 또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번에는 공화당에서 진보 측을 마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신지 몰라도 얼마 전에는 미국 의회에서요. 특히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미국의 총장들, 하버드 총장, MIT 총장, 그 유펜, 미국의 명문대학교 총장들을 불러다 놓고서 당신 대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위, 그 유태인들에 대한 아주 나쁜 말들을 하고 유태인들을 다 말살해야 된다. 이스라엘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친팔레스타인 즉 학생들이나 단체들이 마구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왜 대학이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총장들을 앉혀놓고서 이런 발언까지도 그런 미국 대학에서 당신 대학에서 허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결국은 그 총장들을 궁지로 몰아넣어서 지금 하버드 대 총장, MIT 대 총장, 유펜 총장들이 한꺼번에 다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는 이제 또 거꾸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야, 왜 미국 대학에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발언을 또 못하게 하느냐. 이거를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하면서 거꾸로 이제 그 진보당 측에서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학가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 이런 거를 하면서 그 서로가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그 한가운데 지금 바이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든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이든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진보 측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마구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거고 미국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고 공화당 측에서는 야 이렇게 무질서하게 저렇게 유대인들을 욕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이제 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아주 진보적인 팔레스타인 측도 끌어안아야 되지만 동시에 또 민주당을 역대 계속해서 지지를 했던 유대계나 이런 측의 지지도 잃기가 싫으니까 그거는 좀 그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은 과격한 표현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양쪽을 다 가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바이든은 끼인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금 현재 그 미국 콜롬비아 UCLA 대학교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시위 이런 진압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 좀 잠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콜롬비아 대학에서 콜롬비아 대학 총장은 아까 말씀드린 하버드, MIT 총장들이 쫓겨나니까 콜롬비아 대학 총장은 또 의회에 나와서 자기는 이걸 절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시위를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구 지금 그 시위를 하고 학생들이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뭐 곤봉 이런 거 물고 아까 잠깐 보시지만 총까지도 갖고 나오면서 서로가 이제 격렬한 시위가 참 오랜만에 미국 대학가에서 이런 시위 본 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아주 격렬한 보이고 이건 이제 UCLA입니다. 보시겠지만 진짜 소위 말하는 해방구 같은 걸 학생들이 학교 본부 건물 안에 놓고 학교 본부 건물을 점거하면서 지금 격렬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대학 본부에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진압을 지금 주문을 해서 경찰들이 와서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끼인 상황에 있죠.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어쩔 수 없이 그 나와서 바이든이 정확히 입장이 뭐냐, 이 시위들을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이 격렬한 시위를 그러면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진압을 할 것이냐, 이제 이 입장을 그 밝히라고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사실은 바이든은 어디에도 있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발언의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잠깐 보시고 또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radical extremists and far-left agitators are terrorizing college campuses, as you possibly noticed, and Biden's nowhere to be found. He hasn't said anything. When you have a problem like that, you should go out and talk about it and talk to the people. But there's a big problem, there's a big fever in our country, and he's not talking, but if he did, it wouldn't matter. In fact, I think it would actually make it worse. But the police came in, and in exactly 2 hours, everything was over. It was a beautiful thing to watch. New York's finest. So let me be clear. Peaceful protest in America. Violent protest is not protected. Peaceful protest is. It's against the law when violence occurs. There should be no place on any campus, no place in America for anti-Semitism or threats of violence against Jewish students. It's simply wrong. There's no place for racism in America. 네, 보시다시피 트럼프는 마음껏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제 유대인 표를 의식을 하고 미국 보수주의 표를 의식을 해서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고 반이스라엘적인 시위가 저렇게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데 그걸 왜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그리고 저렇게 그 팔레스타인의 팔레스타인을 이제 탓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그 유대인들의 편에 서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고요. 바이든은 이제 어떡합니까? 바이든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편에 설 수도 없고 완전히 팔레스타인 측에 설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다 팔레스타인 측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보주의를 안고 가야 되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겠지만 과격한 시위는 안 된다라는 이렇게 어중간한 그런 입장 표현밖에 할 수가 없으면서 점점 더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입니다. 그 제임스 트라우브라고 유명한 칼럼니스트인데요. 사실 뭐 보수당 입장에서 쓰고 이제 바이든에 대해서 한 얘기라서 좀 어떻게 글쎄요 객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바이든한테 주는 이제 충고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Biden needs to learn from the Democrats' disaster in 68. 이게 뭐냐면은 1968년에 민주당에 아주 폭망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상기를 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상기를 해서 바이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히 그 결정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게 68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8년이 뭐냐면요. 우선 그
당시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린든 존슨 대통령의 부통령 역할을 하고 있던 휴버트 험프리 그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면서 바로 68년에 시카고에서 전당대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후보로 그 선출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출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그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카고 바깥에 그 대회장 바깥에 수천 명의 미국의 시위대들이 모여갖고 월남전 참전 반대하는 그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대선을 전당대회를 중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시위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시위 장면을 저희가 곧 보겠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글쎄요 아이러니일까 우연의 일치랄까 이번에 미국의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시카고에서 10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해필이면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임스 트러블이라는 사람이 68년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를 정확히 다시 한번 상기해서 이번에 또 시카고에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충고의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럼 일단 68년 민주당 시카고 전당대회 시위 진압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험프리가 그 전당대회에 나와서 이제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장면이고 부인까지 나와서 이제 막 축하 무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바깥에서 모여 있었던 월남전 반대하는 이제 그 시위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그 시카고에 특히 그 당시에 굉장히 강경했던 데일리 시장이라는 사람이 경찰을 투입해서 마구 이제 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8,900만 미국 국민들이 다 전당대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뉴스 특보다 그래갖고 이제 바뀌면서 이거를 보고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거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나와서들 이런 폭동을 강경 진압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고 저게 이제 데일리 시카고 당시 강경한 그 시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냥 저 시위가 하도 격렬했고 미국 경찰들이 저렇게 젊은이들 곤봉으로 마구 때리고 이런 장면들이 전국으로 중계가 되면서 이미 대선은 저때 끝났다. 저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공화당 후보로 지명됐던 리처드 닉슨은 당연히 이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때도 근데 똑같습니다.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바이든 경우와 똑같이 지금 존슨 대통령이 미국의 그 월남전 확전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부통령으로 있었던 험프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의 월남전을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월남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미국의 진보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지지자들을 봤을 때는 마음껏 월남전 참전을 자기가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중간하게 그 사람들도 진보 측도 끌어안으려고 그랬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미국의 전통적인 또 다른 지지 계층이 누구냐 하면은 소위 블루 칼라 노동자 계층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 계층은 절대적으로 미국의 참전을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학가의 시위나 이런 반전 시위를 왜 도대체 나라가 좌시하고 있느냐, 그걸 강경 진압을 해라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전통적인 험프리 지지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결국은 험프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본인은 반전으로 기울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강경 진압하는 그것을 적극 지지를 못하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튼튼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자 계층 이 사람들이 완전히 떠납니다. 민주당을.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공화당 대통령들이 당선이 되는 거죠. 물론 그래서 68년 닉슨, 72년 닉슨, 76년에 잠깐
그 카터가 들어오지만 다시 80년에 레이간이 들어와서 두 텀을 하고 또 부시가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미국 대선에서 그 전까지 민주당이 쭉 이겨오던 거를 완전히 68년을 이후로 해갖고 공화당이 대통령을 계속해서 배출하는 그런 상황, 엄청난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된다. 험프리가 그 곤혹스러웠던 과정을 지금 바이든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그 상황에서 the only beneficiary was the Republican candidate Richard Nixon. 이득을 본 거는 닉슨밖에 없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This is a painfully familiar dilemma for President Biden, another moderate liberal in an age of extremism. 너무나도 우리한테 익숙한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딜레마다. 험프리와 똑같이 사실 상당히 중도적인 진보주의자인데 지금과 같은 이런 극단의 시대에서는 이런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다. 옛날에 험프리가 결국은 닉슨한테 반전 시위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직을 내줄 수밖에 없었듯이 까딱 잘못하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대학가 반전 시위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바이든의 대응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법률방송의 미국 대선 2024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세 번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이게 뭐 지난번 2회째, 2회째 내내 말씀드리고 있던 지금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입마금 그 돈 문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재판의 최신 뉴스입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The jury hears tape of Trump and Cohen discussing hush money deal. 그러니까 주리가 배심원단이 뭐를 들었냐면요. 녹음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무슨 녹음이냐면은 코엔이 누구냐면 트럼프의 오른팔 해결사라고 불렸던 그 변호사였었죠. 그 사람이 discussing hush money deal. 트럼프가 자기 오른팔 해결사하고 앉아서 실제로 입마금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지불을 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를 코엔이 그 당시 트럼프한테 얘기를 안 하고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뭐 아무 데서는 이제 녹음이 되는 상황에서 정말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나중에 본인이 혹시 뒤집었을지 모른다 했을 때는 저렇게 사람들이 꼭 녹음을 하는데 이번에도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그렇게 트럼프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거를 내던지고 그 앞잡이 노릇을 하던 코엔이 알고 보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녹음을 했었던 거고 그 녹음의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입마금을 위한 돈을 코엔이 주겠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거 현금으로 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런 녹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배심원단이 같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전체적인 사건이 이렇습니다. 우선 그 플레이보이 모델을 했던 여자와 무슨 바람을 폈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줬고 그때에 그 플레이보이 모델의 역할을 그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 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날. 그래서 증언대에 서서 거기에서 실제로 자기가 코엔하고 만나서 그 플레이보이 모델이 더 이상 언론에 나가서 이거를 밝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3만 불인가 돈을 받았다. 그리고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그 돈을 받는 순간에 자기가
그 텍스트를 받았던 그 텍스트까지도 돈 잘 받았음 하고 하는 것까지도 공개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증인으로 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번 사건의 이제 핵심적인 사람인데 그 패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데이비드 패커가 누구냐면 미국의 태블로이드판 진짜 선정적인 걸로 그 기사 가짜 뉴스와 선정적인 뉴스로 아주 유명한 National Enquirer라는 그 주간지가 있습니다. 저도 뭐 미국에 살 때 보면 항상 어디 이런 그 식료품 파는데 그로스리 스토어에 가면은 그 앞에 계산대 앞에 꼭 잔뜩 그 아주 선정적인 사진으로 갖다 놓고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National Enquirer인데요. 뭐냐면 이 National Enquirer의 발행인이 트럼프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트럼프의 오른팔이었던 코엔하고 만나서 무슨 작전을 짰냐면은 앞으로 자꾸 그 여성들과의 트럼프의 과거 여성 관계에 대한 그 기사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폭로성 얘기를 할 때니까 그때의 내셔널 인콰이어 발행인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이 알려지는 즉시 그 사람한테 가서 입막음으로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럴 텐데 그러려면 이제 돈 때문에 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그 대신 돈을 주고 그 기사를 사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을 하기로 실제로 논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플레이보이 그 모델이 나왔을 때도 돈을 줬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스토미 데니얼즈라는 이 포르노 영화에 나오는 배우와도 관계를 맺었었는데 이제 그 사람 것도 가서 이제 그 패커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입막음으로 이제 돈을 주고서 그 기사를 죽여버렸던 거죠. 자기가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선정적인 기사를 쓰는 잡지의 발행인이 가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선정적인 최고의 뉴스 아닙니까? 지금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의 과거 여성 편력에 대한 놀라운 기사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트럼프를 돕겠다고 오히려 자기 돈을 주고 먼저 가서 그 기사를 사버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는 가서 그래도 돈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그 돈을 물어주는 과정에서 그럼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이냐? 그 돈이 개인 돈이었냐? 아니면은 개인 돈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대통령 대선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쓰는 돈이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대선 자금이 되는 건데 이런 데다 대선 자금을 쓰는 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슨 뭐 입막음으로 돈을 썼다? 그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사실 뭐 누가 가갖고 나한테 아주 불리한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아니 내가 당신 돈 줄 테니까 어디 가서 언론에다 그런 거 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뉴욕에서 전혀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를 누가 해줬는데 그 사람한테 그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이제 장부를 조작을 해야 되죠. 아니 누구를 입막음하려고 내가 13만 불을 줬다, 뭐 몇십만 불을 줬다 이런 얘기는 쓸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럼 이제 장부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장부 조작을 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나중에 장부를 자세히 들으면 드러날 텐데 그런데 장부 조작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기소당한 것도 아닙니다. 장부 조작은요, 회사 장부 조작은 뉴욕에서는 경범죄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 그것도 알고서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중범죄가 되는 거죠. 불법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검사들이 파고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패커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내가 사실 트럼프하고 트럼프의 변호사하고 앉아서 이러이러한 작전을 짰다. 이런 여성 편력에 대한 기사들이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가서 입막음으로 돈을 주고 막아보겠다. 그리고 코엔은 실제로 자기가 가서 그런 돈을 전달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실제로 진짜 그런 일을 트럼프는 전혀 나는 몰랐다. 내 변호사가 코엔이 알아서 한 일이다. 충정에서 우러나와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거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그 증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녹음된 얘기까지 나오면서 트럼프가 몰랐을 리가 없다. 분명히 알고서 한 일이다. 그럼 이제 불법 대선 자금 사용이 되면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 아주 트럼프가 재판상으로는 지금 곤란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가 CNN에 난 기사입니다. 제목은 Biden calls U.S. ally Japan xenophobic along with India, Russia and China. 바이든이 어딜 갔냐면요. 워싱턴 DC 펀드레이저 대선 자금 모금하기 위한 큰 또 이제 식사장 만찬장에 가서 이제 이거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대선 자금 내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자유롭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제 미국 자유주의자로서 한 얘기죠. 미국의 경제는 왜 이렇게 잘 되는가? 반면에 중국의 경제나 일본의 경제 상대적으로 인도 경제 같은 것은 왜 잘 안 되나? 왜 이렇게 미국의 경제는 역동적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특히 미국 민주당 후보로서 이민의 자유, 그렇죠? 미국은 이민의 국가다. 이제 이런 얘기를 민주당 측에서 늘 하는 거. 바이든이 특히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중국이 굉장히 외국인들 싫어하고, 그리고 전혀 이민을 받지 않는다. 인도가 그러다. 이런 얘기는 그나마 할 수도 있다고도 하겠는데 그 자체도 사실 좀 민감한 얘기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일본,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 논란이 된 바이든의 발언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I spent a lot of time with President Abe as vice president, and guess what? It's called Abe economics they're talking about, we're calling it. And that is, there's an entire move because they are xenophobic, because they don't want to invite other people from outside their country to come in and make up the workforce. 바이든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하나 미국의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멕시코 국경하고의 문제 아닙니까? 멕시코 국경을 얼마나 열어둬야 되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와서 맹렬하게 담을 쌓고 못 들어오게 강력하게 막았던 거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바이든 측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이민의 나라가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미국을 들어오는 사람을 막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느슨하게 들어와서 느슨한 이민 정책을 펴면서 국경을 통해서 지금 글쎄요, 몇만 명인지 몇십만 명이 지금 건너오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까지도 지금 미국을 건너 들어오고 몰래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좀 정당화시키고 싶어서 미국의 유전자는 이민의 유전자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중국을 비판하고 러시아를 비판하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해필이면 일본까지 집어넣는 건데, 일본은 바로 몇 주 전에, 그렇죠? 일본 총리가 와서 아주 성대한 국빈 대접을 해가면서 일본과 미국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이고 이런 얘기를 한 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일본은 외국인 혐오증,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 바이든의 이 발언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책의 정확한 이해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주미 일본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당혹스러운 건 백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민의 나라고 우리들의 유전자에 새겨진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 끊이질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유권자들에게
좀 나이가 많다, 올드하다는 인식이 강한 바이든인데 이번 논란으로 또 그런 인상을 심어준 건 아닌지 염려됩니다. 위클리 리포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대선 2024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잡한 미국 대선에 대한 궁금증을 매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미국 대선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은 이곳에서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경합주, 소위 스윙 스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합주는 보통 6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펜실베이니아 19표, 대의원 표죠. 여기가 미시간이 15수도인데 이게 사실 16입니다. 그 다음에 위스콘신이 10, 그 다음에 조지아가 16, 아리조나가 11, 네바다가 6, 그렇죠? 그럼 6개 주 맞죠? 지금 이 주에서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뭐 캘리포니아 54 대의원 수가 또 텍사스 40. 여기는 무조건 해보나만 합니다. 캘리포니아 무조건 민주당으로 가고 텍사스는 무조건 공화당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하나마나 하는 거고 이 스윙 스테이트라는 이 6개 주만이 어떤 때는 공화당 후보를 찍고 어떤 때는 민주당 후보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 대선에서도 딴 거는 거의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6개의 주가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대선이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바마하고 맥케인 대선 때의 그 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자, 파란 게 민주당이고 빨간 게 공화당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고 텍사스는 공화당이고 뉴욕 이 동북부 항상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부 쪽이 원래는 사실 민주당이었었는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68년 이후로 완전히 이제 공화당으로 가면서 공화당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자, 이때는 오바마하고 맥케인 때는 그 365대 173으로 사실 그 오바마가 압도적인 그 표차로 이겼습니다. 이때에 아리조나가 그 10표가 죄송합니다. 그 10표가 맥케인한테 갔는데 이거는 맥케인 본인이 아리조나 출신이고 아리조나 상원의원이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 분명히 넘어갔던 거고 조지아도 저기 갔었지만 중요한 것은 펜실베이니아, 그렇죠? 미시건, 위스콘신 여기가 그 다음에 네바다가 그렇죠? 이 주들이 오바마를 찍어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됐었던 거죠. 그 다음 거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그 오바마하고 미트 롬니 하고의 때입니다. 그때 이때는 뭐 완전히 오바마가 압도적으로 332대 206으로 또 이겼었고요. 이때에도 핵심적인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조지아는 이때도 공화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네바다가 오바마한테로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가 이겼던 거고, 그다음에 자, 이때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입니다. 그럼 이때는 뭐 항상 보면은 뭐 그렇죠? 똑같은 저거지만은 그냥 캘리포니아 무조건 갑니다. 민주당으로 갑니다. 뉴욕 무조건 민주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펜실베이니아
항상 오바마를 찍었었던 그 펜실베니아가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인 그렇죠? 오바마랑 같은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를 뽑질 않고 찍질 않고 공화당 트럼프를 찍었던 거고 놀랍게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이 굉장히 진보적인 항상 진보적인 주였습니다. 이 주들이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조지아는 이때도 공화당을 찍었고 그리고 아리조나가 또 공화당을 또 찍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네바다만 이제 민주당을 찍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표를 분석한 거를 보시면요. 정말 도시들은 대도시들은 뭐 위스콘신이 됐든 미시간이 됐든 펜실베니아 됐든 대도시들은 뭐죠? 저기 필라델피아 이런 데는 무조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서 그 농가들이 많은데 이런 데로 가면은 그 공화당을 찍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카운티별로 경계선을 그려가지고 그 카운티에서 만 몇천 표 뭐 이런 표가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가고 어떤 때는 저쪽으로 가고 이런 겁니다. 그 차이로 해서 전체 주가 대의원이 다 한쪽으로 기우는데 그 차이가 너무나도 미세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미세합니다. 그래서 대선 전문가들은 사실은 매번 문제가 되는 그 카운티, 그렇죠? 그 구만, 그 지역 구만 계속 들여다보더라도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게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스윙 스테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스윙 스테이트가 그렇죠?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아리조나, 네바다 이 주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대통령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네, 이때 그 바이든이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역시 6개 경합주를 바이든이 다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그렇죠? 아리조나 그리고 네바다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조나 같은 데는 항상 지난번에 맥케인 같은 때는 맥케인 쪽으로 공화당 후보를 기울였었던데 이번에 분명히 민주당으로 갔고요. 이 조지아가 이제 그 엄청난 문제가 있었죠. 조지아가 항상 공화당을 찍었었는데 뭐 항상은 아니지만 최근에 지난번에 그 처음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 분명히 찍었었는데 힐러리 상대로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바이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트럼프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압력을 넣으면서 야 15,000평가를 찾아내라고 이제 그런 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재판에 걸려 있는 거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도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러니까 그 자정까지는 분명히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새벽에 가서 이제 바이든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야 내가 잠들기 전까지는 분명히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깨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내가 졌으니까 그 사이에 뭔가가 무슨 짓을 한 것이다. 이제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했었습니다. 굉장히 극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 6개 경합주가 과연 누구를 이번엔 찍을 것인가 거기에 미국 대선 2024가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은 아까 보였던 전체적인 이제 선거인단 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 6개 말씀드렸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이 6개 경합주에서의 여론조사 누구를 지지하느냐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난달까지 이제 계속 그 추이를 보고 있는데 빨간 게 트럼프고 파란 게 바이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는 뭐 지금 봐가지고는 당연히 트럼프가 되는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그 6개 경합주에서의 지지율을 보시면은 트럼프가 49%고 바이든은 4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트럼프가 유리한 걸로 나오는데 모르죠. 아까 그 릭트만 교수는 또 아직까지도 그래도 바이든이 그 현직이라는 것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여간한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재선이 될 거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또 이렇게 여론조사 추이는 분명히 트럼프 쪽으로 기우고 있다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 소위 경합주 6곳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역대 최근에 모든 대선에서도 그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6개 주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미국 대선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특히 이 6개 경합주의 여론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미국 대선의 미국 대선을 예측하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미국 대선 2024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방송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 준비해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